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은 1002 책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고전 시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고전 시가 연표를 먼저 보고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고조선 건국부터 한일 합병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고전 시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처음에 시가의 발상은 원시 종합 예술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원시 종합 예술은 뭐 제천 행사라든지 또는 왕을 뽑는 행사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둘러앉거나 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대가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대가요는요, 이 원시 종합 예술에서부터 개인 서정까지로 발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역되었다, 한자로 이제 번역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가요 나오고 나서 향가라고 해서 향찰의 표기를 사용하는 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향찰이라고 하면요, 그 한자에서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걸 향찰이라고 해요. 고대가요로는 구지가, 황조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지가는 조금 더 서사시에 가깝고 집단 서사시에 가깝다라고 본다면, 황조가는 개인 서정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가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고대가요나 백제가요 이런 것들이 발상하다가 그 향가가 사구체에서 시작했죠. 사구체는 4줄짜리인데 8줄짜리, 10줄짜리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나 19체 향가는 향가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 경기체가, 그리고 나서 시조까지 발상을 하고요. 조선에 들어서면서 악상, 악장, 가사, 언해 같은 여러가지 장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조가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그 안에 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고려 말기쯤 무신의 난이 일어났을 때 무신들이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뽐내기 위해서 경기체가가 발상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체가는 경기에 어떠한이 있고 라는 말이 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의 경기체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시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그리고 가사, 악장, 언해까지가 이제 한국의 고전 시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는 고대가요랑 그 다음에 한시를 먼저 보게 될 건데, 그래서 고대가요랑 한시의 장르에 대해서 조금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리본이 있습니다. 자, 고대가요는요,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향가 성립 이전에 불리던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배경설화가 보통 삽입되어 있으면서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역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설화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가와 소설, 그러니까 시가와 산문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지점이 조금 특이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구전되다 한역되었기 때문에 향유 계층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임금이나 뭐 서민의 아내 등 다양한 향유 계층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고, 현재에는 사구체 한역시나 또는 한글 노래 형태로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형식들이 사실 나중에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형은 알 수 없다라는 게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대가요의 전개 양상을 볼게요. 고대가요는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그리고 고구려의 동맹 등 제천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모의 풍속 등에서, 여기서 가모의 풍속이라고 한다면 아까 나왔던 원시 종합 예술이 되겠죠. 이 예술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대요. 이때 발생한 집단적 가모의 의식요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요, 어쨌든 이런 노래들이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문자로 정착되면서 본격적인 문학의 한 갈래로 발전하게 된 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고대 가요를 구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면요, 한역시로 되어 있을 때는 보통 1, 2부, 3, 4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 노래 같은 경우에는
조음과 후렴구를 빼면 시조와 비슷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시조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구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게 황조가고요. 얘가 집단 서사시, 요게 집단 개인 서정시가 되겠죠? 개인 서정시. 이렇게 보고 그걸 한번 해석해 보자면,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요거는 요구와 협박의 구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황조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경치가 나오다가 나중에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성경 후정의 양식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시면 이해가 편하대요. 자, 한글 노래는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고체 한엽시는 보통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한글 노래인 정읍사의 경우에는 한글 창제 이후에 악합개범에서 가사가 실려있어 조음구나 후렴구 같은 여음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알겠죠? 조음구나 후렴구 같은 여음은 보통 악합개범, 음악이 되는 과정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읍사는 얘 자체는 고대 가요긴 하지만 거의 고려 가요랑 유사하게 후렴구, 조음구, 여음 같은 게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시조처럼 기서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특이한 지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한시는 한문으로 지어진 시예요. 근데 왜 한문으로 지어졌으면 중국시 아니야? 왜 한국시로 이야기하지? 라고 한다면, 한국인이 한문으로 한국에서의 정서를 노래하면 보통 한시가 한국 거다라고 이제 우리 시가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한국의 정서를 담으면서 한국인이 이제 기록한 한시들은 거의 다 한국의 고전 문학으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은 한시에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풍자, 자신의 처지 한탄, 개인의 사적 감정 등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향유계층은 주로 한문이 배우기 어려운 글자였기 때문에 사대부 또는 기녀, 그리고 양반가의 안여자, 요렇게 이제 향유계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형식은 5글자가 있으면 5원, 7글자가 있으면 7원이에요. 그래서 5글자씩 4줄로 되어 있는 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는 5원 절구라고 나뉘어져요. 그래서 절구는 4줄짜리, 율시는 8줄짜리,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배율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어요. 이 배율은 12줄 이상이면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원은 5글자, 7원은 7글자, 절구는 4줄, 율시는 8줄, 그리고 배율은 12줄 이상이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나중에 이 단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시의 종류는 근체시, 고체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구조적으로 접근할 때 한시는 구조와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갈래예요. 따라서 한시의 구조를 알면 비교적 내용의 이해가 수월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승, 전, 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나머지는 조금 생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요, 책에서 4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시면 두 시가 나와 있는데요. 위에 시는 정읍사라는 시고 밑에 시는 송인이라는 시인데, 각각 그 갈래를 보면요, 정읍사는 고대시의, 서정시의, 망부가, 요건 좀 필기로 같이 적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바로 넘어갈 건데 멈춰놓고 필기 한꺼번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갈래는 고대 가요네요. 그 신라 발생 이전에 생겨난 고대 가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정시의 망부가입니다. 망을 잃을 망자에 부가 남편 부자라서 남편을 잃고 나서 지은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노래의 설화를 보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은 서정적이고 기원적인 성격을 가져요. 기원적이라는 건 어디에다 빈다라는 뜻이고요. 주제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남편에 대한 염려와 기원이 드러납니다. 이 시의 의의는 이 정읍사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고요.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여음을 제외하면 시조의 형식의 연원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고대가요는 시조와의 교량 역할을 한다. 그 옛날의 어떤 형식에서, 고대의 형식에서부터 시조까지 교량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역된 고대가요가 아닌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고대가요들이요. 자, 기석열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고 나서 남편이 해를 입을까봐 걱정하고 그 다음에 무사기원을 기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석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문제에 보면요. 1번 문제에 보면 그 설화가 같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의 처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진흙물의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세상에 전하기를 고기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라는 설화와 위의 시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요 정읍사 같이 한번 읽고 해설해 볼 건데 제가 거의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표현상의 특징에 가깝고요. 파란색으로 적은 것은 의미상의 특징, 내용상의 특징이고 초록색으로 적어 놓은 건 해석할 때 필요한 것들을 초록색으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하, 여기서 달 같은 경우는 기원의 대상이 됩니다. 천지신명이나 광명이나 안녕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이 상징물이라는 점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거 초록색으로 적는 걸 잠시 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다르게 보면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현대의 말로는 이시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높이 곰, 높이 그대로 이어적기 했는데 높이겠죠. 높이 곰은 강조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높이가 아니라 높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리시여 높이 도다샤 돋으셔서 다리시여 높이 돋으셔서. 자, 여기서부터 빨간색 요렇게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노래 가사를 맞추기 위한 의미 없는 여음구나 조음구로 보시면 돼요. 이런 여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시조 양식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자면요. 달아 높이 돋으셔서 다리시여 높이 돋으셔서 머리, 곰, 여기서 곰 똑같이 강조 전미사예요. 근데 이 머리는 그 head 할 때 그 머리가 아니라 멀리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비추오시라. 멀리 좀 비춰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다리시여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부분이야.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죠. 높이 멀리 비춰달라. 남편까지 비춰달라는 얘기예요. 저젠 여럿인고요. 여기선 여다가 나오는데요. 여다 같은 경우는 중세 국어로 살다 가다의 의미가 있어요. 살다 가다. 그래서 시장에 계신가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저제, 요게 저자의 시장에로 해석됩니다. 그 시장에 저자에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남편이 행상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계신가요? 증대를 드디올세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증대는 세모라고 되어 있죠. 증대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위험한 곳이나 또는 다른 여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원의 대상인 긍정적 대상 달이랑 증대는 대조되는 표현이다 라고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대 위험한 곳이나 다른 연인을 드디올세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증대를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위험한 곳을 디디실까봐 두렵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잊을까봐 위에서부터 다시 해석해보자면 다리시여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했고요.
증대, 위험한 데를 드디실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에서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거 보여줍니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행상인이라면 짐이 많을 테니까 어디든지 좀 놓고 쉬시라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놓으십시오. 내 가는데 점글을 세라. 여기서 내는요, 그냥 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 남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가족,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내 가는 데는 화자가 남편의 마중을 나가고 있는 이 마중길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의 귀갓길이 될 수도 있고 두 부부의 인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또는 당신이 오는 길 또는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 결, 남편의 무사 기환을 기원한다는 것까지 요 기, 서, 결의 구조를 모두 보게 되신 건데요. 다시 한번 해설 가보겠습니다. 달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고요. 시장에 계신가요? 증대를 디디실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을까 걱정하고요. 어느 곳이든 놓고 쉬십시오. 내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의 무사 기원을 기원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가시를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이 주제인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토템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좀 알 수 있습니다. 달이라는 게 기원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빌었고 어떤 존재에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달이 절대적 존재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자, 여기까지 이 시를 봤고요. 나시로 넘어가 보자면요. 나시는 송인이라는 한시입니다. 칠원절구 우리 아까 했었죠. 요거는 7글자 땅땅땅땅땅땅땅 7글자가 하나, 둘, 셋, 넷, 4줄 있네요. 그래서 칠언절구라고 합니다. 7글자 4줄. 원래는 이렇게 5월 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유년년, 첨록파라는 한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한국어로 풀이해 놓은 버전이 옆에 있는 겁니다. 성격은 총별시이자 서정시고요.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의에는 이별가의 백미라는 데 있겠죠. 이 시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서정을 너무 잘 드러냈고, 그런 점에서 이별가의 백미라는 건 가장 으뜸이 되는 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통적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다분하다, 의의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시 들어가서 보면요. 비겐뚝의 풀빛 고운데, 비겐뚝의 풀빛이 곱다. 자연사는 너무 아름다워요. 남포에서 인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반면에 인간사는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비겐둑의 풀빛 고운데 남포에서 인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라고 하는 건 싱그러운 자연사와 대비되는 슬픈 인간사를 보여주는 대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를 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이유로 이별의 눈물이 계속 더해진다라고 밑에 나오거든요. 언제 마르리는 서리법입니다.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주제행이죠. 이별의 정한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별하면서 흘리는 이 눈물이 대동강에 물을 보태서 대동강은 절대 마를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 눈물을 아무리 흘린다고 해도 강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많이 흘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장법 사용되어 있고요. 또 요걸 보시면 사실은 순대로 읽어보자면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니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를까가 되어야 되니까 도치법, 요 두 문장에 순서가 바뀐 도치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 시를 봤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영상 멈춰 놓고요. 혹시나 필기 못한 친구들은 여기 필기 지금 하시고, 그리고 문제까지 다 풀고 와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했다고 믿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보면은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요거 우리 아까 읽었던 거죠? 망부석 설화인데 이 망부석 설화가 뭐랑 연결되어 있었어? 그쵸? 정읍사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읍사의 설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참고해서 기역, 미음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기역부터 한번 보면요. 기역은 달하 높이곰 도드샤였어요. 달하 높이곰. 여기서 달이죠, 달. 자, 기역, 남편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화자가 기원하는 대상이다. 그쵸? 달이 화자의 기원의 대상. 맞죠? 넘어갈게요. 미음 부분 보시면요. 저젠 여러신고요 라고 되어 있어. 저자의 계신가요였어요. 저자의 행상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저제가 남편이 가게 된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디귿 부분 볼게요. 여기 증대라고 나와 있네요. 이 증대는 남편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협 또는 다른 여인을 상징한다. 이거 너무 맞죠? 그래서 위에 3개 다 맞고요. 그리고 이제 리을로 가보면 어느이다 놓고 쉬라. 요거는 어디든 놓고 쉬라는 얘기라고 했죠. 남편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무사히 돌아오라는 아내의 당부. 자신의 안전, 남편의 안전을 생각해서 좀 쉬실 때 쉬고 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미음 보시면 내 가는데 점글을 세라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적혀있는 게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망부석이 되고자 하는 아내의 마음. 근데요, 우리 아까 해석할 때 3가지로 해석된다고 했어요. 내 가는 데가 우리 부부의 인생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요, 이 화자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위험하지 않게 살고 싶다는 얘기지 죽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망부석 같은 경우는 남편을 기다리다 결국 돌이 된 거잖아요. 이러고 싶다라고 하는 아내의 마음은 안 드러나고요. 가장 소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은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거지. 자신이 망부석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기의 작품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이 보기의 작품은 공무도화가예요. 그래서 갈래를 조금 정리해보자면 요거의 갈래는 고대가요고요. 똑같이 그 정읍사랑 똑같이요. 서정가요, 서정을 노래한 가요기도 합니다. 성격을 봤을 때 서정적이고 체념적, 대상적인 성격을 보여요. 대상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객체가 되어서 주체의 행위를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요. 임과 사별의 정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임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님을 만류해요. 그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은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전한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말로 탄식하면서 끝나게 되죠. 자, 요것도 사원사고체 한육되어 있네요. 보시면요. 님은 강을 건너지 마오. 님아, 강을 건너지 마오. 여기에서의 강은 충만한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님한테 이렇게 강 건너지 마세요 했는데 이 백수강부인 님은,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약간 미친 사람인 님은 강을 결국 건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임은 그의 강을 건너다. 임은 결국은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은 이별이나 님의 부재를 상징하겠죠. 물에 빠져 죽으니 이 물은 님의 죽음을 가져온 님에게 죽음을 가져온 죽음의 상징입니다. 님은 어찌할까나 라고 하죠. 여기서 어찌할까나는 님을 구하러 가야 돼 이거보다도 어떡하냐 한탄이고 체념이죠. 그런 어조를 통해서 이게 전통적 표현 방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전통적 표현 방식이라고 한다면 한과 운명 수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까나 하고 체념하고 한탄하는 모습은 한과 운명 수능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표현 방식과 매우 맞닿아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보자면 이미 떠난 것과 임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배경 설화와 함께 보자면 이 여인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님을 따라 이제 그 강으로 몸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나시는 이 한시인 송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시 송인과 이제 고대가요인 공무도화가를 비교하라라는 얘기인데 같이 보자면요.
그러니까 송인과 달리 보기에서 강은 이별의 장소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송인에서도 이별의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복이 모두 이별의 장소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보기와 달리 이별의 슬픔에 대비되는 자연물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자연물이라고 해봐야 다 이별을 가져온 강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시에서는 이별해서 슬픈 노래 부르고 있는데 풀빛은 고와요. 얘는 동그라미, 슬픈 노래는 세모겠죠. 이거 대조된다라고 했어요. 대조법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없지만 나에는 슬픔과 대비되는 자연물이 나타나 있다. 맞는 거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자면요. 송인과 보기 모두 도치법을 활용한다 라고 했는데 송인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기에서는 도치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기와 달리 물의 의미가 사랑, 이별, 죽음으로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자리를 바꿔주셔야겠죠. 보기는 나와 달리. 나는 보기와 달리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회를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대동강물에 매일매일 눈물을 보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임과의 재회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답을 한번 보자면요. 1번에 5번, 그리고 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일단 고대가요와 한시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다음 회차에 이제 그 뒤에 것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